이후에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는 자주 있을 예정으로. 저 혼자 생각 중인데. 백수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좋으세요. 네, 마음 잘 다스리고 네. 뭐 그림도 그리고 잘 지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얼굴 좋으신데 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얼굴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오시려고 진짜 한 10고 초려 정도 했거든요. 10고 초려. 네.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시다가 부딪히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시다가 처참하게 잘리신 분인데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일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뭐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얼마나 이 분야에 계시는지 잠깐 제가 먼저 짚어보면 검찰이 되신 게 나이가 언제셨죠? 그때? 예, 군 복무 3년 마치고 29살에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29살에. 예. 그리고 확 잘리신 게? 총장 6개월 하고 6개월. 예,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때가 55살이었습니다. 29년. 제가 알기로는 환정사상 최단기 검찰총장이었어요. 6개월. 6개월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검찰에만 계신 거죠? 쭉. 네. 그리고 백수 3년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방송이. 자, 먼저 이제 특검 연장. 특검 연장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정도 돼본 사람이 특검 연장이 왜 돼야 되는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거 아닌가. 30%도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반쯤 된 게 아니라 30%도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걸 뭐 말씀으로만 드릴 것이 아니고 특검법의 그 수사 대상을 간단히 짚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 수사 대상이 14개 항목이 있고 또 마지막 15호에서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모두 15가지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또 6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불법 입학, 또 7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 사건, 이 5가지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박스 사건. 블랙리스트죠. 예, 블랙리스트. 총장님. 예. 블랙리스트 사건. 네, 총장님. 예. 네, 블랙박스 아니고요. 예. 블랙리스트 사건.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현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련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만한 수사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칭찬을 아끼시지 않아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특검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 정말 성과를 많이 낸 게 맞긴 맞죠? 총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보도를 보다 보니까 사건 파악이 많이 됐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총 15개 중에 5개 플러스 1 이 정도 진행이 됐다. 아직 그러니까 10개 항목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네요. 예, 그렇고요. 그렇고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먼저 재벌들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3, 4, 5호 다음으로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 비호 의혹과 관련된 90호 그 큰 두 덩어리가 주된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예.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예. 이런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도가 딱 막혔어요. 이거 네. 영장 기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막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영장 기각이 굉장히 크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대형 사건 수사도 하셨고 검찰총장도 하셨고 그런 경험을 총망라해서 비춰볼 때 이 정도 규모의 복합적인 사건이면 얼마의 인력이 지금은 20명이거든요. 근데 얼마의 인력이 얼마의 기간 동안 20명이 70일 동안 하고 끝날 공산이 크게 되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의 기간과 사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특검법 제정되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1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과거에 그 수사하셨던 재벌 수사 경험에 비춰보자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네. 그 수사라는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제가 2006년도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할 때 그때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건. 예. 네, 그 단발 사건이죠. 한 건 사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수부 검사 20명 정도가 4개월 정도를 정말 낮밤 없이 내사 및 수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도 아주 힘들게 정몽규정을 구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요. 한 건을 4개월 해야 제대로 수사가 되는데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장님 보시기에는 2배로 늘리고 뭐 70일, 100일이 아니라 1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려면.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자,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뭐 특검법이란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돼가고 그 다음에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이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예.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예.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했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예. 또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해서는 막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우병우 관련은 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또 세월호 예. 사건 수사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케이스.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뭐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그렇게 바깥에서 바라다 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예. 정윤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우에 다 기억을 하십니다마는 정윤회 사건은 찌라시로 그렇죠. 또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예. 그렇게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서 유출 사건이 돼버렸죠. 졸지에 국정 문서 유출 사건으로 예. 사건이 변질이 됐고 예. 국정농단 사태는 다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서 정말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네.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네.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을 하게 됐을까? 탄핵이라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검찰 지휘 라인이 어떠했는지 그 총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까? 테스트인가요? 우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네.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이 있었죠. 네. 예, 어떻게 저보다도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받았고요. 칭찬 받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제 검찰총장이 됐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그 이후에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이분들이 승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 그분들이 찌라시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했다면 예. 막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종래의 그 동서고금의 법원 중에 에스토펠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예? 즉 에스토펠?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아니면 에스토펠도 어려운데 금반어는 더 어려워요. 다 어렵죠. 예. 뭐 저도 어려웠었습니다 옛날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네. 이미 표명한, 예.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예. 모순되는 행위를 예. 스스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뭐 일구이연 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참. 이 검찰들은 다 아는 표현인가요? 다 알죠. 예, 법조인들은 다 압니다. 법조인들은? 네. 뭐 없을 분들이네.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말을 써서. 일구이연이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뭐 딴 걸 바꾼다든가, 또는 뭐 직권남용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이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예. 그 지금 검찰은 특검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 사건을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만 의율을 했지 않습니까? 의율이요? 의율. 예.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그렇게 의율. 표현하면 좀 의율.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의율했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했다. 네, 이것도 검사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까? 네, 그거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십니다. 아니에요. 의율. 이런 거 의율이를 법을 적용했다. 이거 네, 법률 조항을 예. 직권남용죄라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그거를 의율한다고 그렇습니다. 뭐뭐에 의거하여 법률을 적용하다면.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쉬운 말로 해주세요. 근데 그랬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다시 이관 받아서 네.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예. 그때는 왜 몰랐냐.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불가능한 거죠. 일구이연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 또한 어려운 말입니다. 그 우리 헌법상의 그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뭐 최순실 씨요새 묵비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그 원칙. 그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요? 네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제가 이제 법정에 많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증인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술과 관련해서 뭐 자기 가족이나 친척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런 거 거부해도 된다. 일종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증언 거부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기 금지 부재 금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검찰 내부에 지금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곤란하다는 거죠. 네.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또 관련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겠죠. 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입국했는데 31시간 동안 왜 봐줬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국정농단 벌어졌을 때 몰랐어. 정윤회 사건 때도 그랬고. 우병우 라인이 누구야?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겠냐.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대비해서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주 쏙쏙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수사가 얼마 안 됐다. 30%도 안 됐고 그다음에 진짜 큰 덩어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검찰의 수뇌부에 이 사건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검찰 내부에 분명 수사 대상도 있을 수 있는데 제대로 자기 식구들을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예.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넘어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검찰 내부에서. 제가 뭐 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검찰총장까지 되신 분들의 경험을 못 들어봤거든요. 네. 맨 꼭대기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뭐 그런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특검의 지위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상황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수뇌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또는 더 나아가서 보고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밀의 유지입니다. 그렇겠죠. 수사 기밀의 유지고 또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되면 그 수사와 관련된 이해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소유하거나 인멸하거나 뭐 대답을 준비하거나 또 압력을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검법은 이제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죠. 독립성을.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또 보고돼야 되는 게 검찰 체계죠 지금. 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 검찰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왜 검찰 인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병우 라인이 예를 들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연하겠네요. 사실은 뭐 안 물어볼 수 없고 물어보면 답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런 현실적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사 대상인 박근혜 또 최순실 측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예,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알게 되면은 수사검사한테 압력이 내려갑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뭐 한마디로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속속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비리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공무원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의혹은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라도 권력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과도 은밀히 협조해서 뭐 증거 인멸한다든가 증거를 뭐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심각하네요. 듣고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실제 검찰총장이 되시면서 26년간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비호 방조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이제 드라이하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우병우 라인이나 이런 걸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라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자기 부재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제가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잘리신 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짐작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짐작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이거는 검찰만 알지. 자,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지금 곤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이것이 다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라고 최소한 성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추가적인 인터뷰를 한 번 더 하시죠. 그럼 그때. 하시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감이 굉장히 늦었어요. 하시는 거 봐서. 자, 그러면은 저는 풍금을 방정하게 유지하면서 총장님한테 잘 보여서 반드시 추가 인터뷰를 제가 따내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특검 연장 왜 해야 되느냐. 아직도 출발 단계다 수사. 이거 하려면 1년 해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연장 안 되면 다시 가이드라인 시절로 돌아간다. 그 손으로. 그러면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이쪽에도 넘어가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던 사건들처럼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심각한 우려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장님을 잘 모셨다고 저 스스로 저를 칭찬하고요. 자, 근데 시간이 저희가 벌써 2부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잠깐 끊고 저희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만나고 있습니다. 끊고